사극을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포졸이 산길을 전력으로 달리고 선비가 며칠째 길을 걷고 농부가 돌밭을 가로질러 뜁니다. 그런데 발을 보면 전부 집신 한 켤레예요. 볏짚으로 엮은 그 얇은 신발 하나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즘 등산화 신고 산에 올라도 발이 아픈데 집신으로 자갈밭을 걸으면 30분도 안 돼서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신발 하나로 천리길을 걸었습니다. 과거 보러 영남에서 한양까지 보름을 꼬박 걸어서요.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집신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경제, 과학,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통째로 응축된 최첨단 생존 도구였어요. 먼저 집신이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신을 조선시대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만시대의 마한 사람들이 이미 풀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기록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한반도 사람들이 풀로 엮은 신발을 신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2000년 전 중국 사람들이 우리 신발을 보고 기록해둔 겁니다. 왜 하필 지피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거든요. 벼농사를 짓고 나면 볏짚이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쓸모는 무궁무진한 재료예요. 여기에 삼껍질을 섞으면 질기고 탄탄해집니다. 조선 사람들은 주변에서 가장 흔한 재료로 가장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2000년 동안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남은 신발. 그것만으로도 집신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집신이 잘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해도 밑창이 얇고 쿠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었을까요? 현대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요즘 사람이 집신을 신고 한 시간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파서 주저앉을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 한 방송에서 현대인에게 집신을 신겨서 하루 동안 걷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 2시간도 채 못 버티고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이 신발로 하루에 수십 리를 걸었어요.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굳은 살입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맨발과 집신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맨발로 흙바닥을 딛고 돌멩이를 밟고 자갈길을 걷습니다. 신발 자체가 귀했던 시절이라 아이들은 여름 내내 맨발로 뛰어다니는 게 당연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발바닥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두껍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발바닥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냥 피부가 두꺼워진 정도가 아니에요. 못 박힌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말 그대로 천연 보호막이 생긴 겁니다. 이게 단순한 피부 변화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천연 깔창입니다. 충격을 흡수하고 날카로운 돌에도 상처가 나지 않고 거친 땅을 버텨내는 신체의 적응 반응인 거예요. 현대 스포츠 과학으로 봐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발 근육 자체가 신발을 신는 사람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어요. 발바닥 근육이 충격을 직접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쿠션 좋은 운동화가 오히려 발 근육을 약하게 만든다는 역설이죠. 조선 백성들은 첨단 운동화 없이도 몸 자체를 최적화시킨 겁니다. 집신은 발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신발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의 몸이 이미 그 신발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발이 발에 맞춘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발이 신발에 맞게 단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신과 조선 백성의 발은 수천 년에 걸쳐 함께 진화한 완벽한 한 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집신을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요즘처럼 시장에서 사 신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집신은 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물건이었어요. 농사가 끝나고 겨울이 찾아오면 사랑방에 온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아버지가 볏짚을 추리고 어머니가 삼껍질을 손질하고 아이들은 짚을 꼬아서 건넵니다. 말이 없어도 손은 쉬지 않아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이듬해 봄부터 쓸 집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선 농가의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찾아오는 이 계절이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버텨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했냐고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집신을 얼마나 소모하는지 아세요? 평균 10켤레에서 15켤레입니다.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3일에서 5일이면 밑창이 닳아버려요. 그냥 얇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뚫리고 발바닥이 그대로 땅에 닿을 정도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4~5명이면 1년에 필요한 집신이 최소 40켤레에서 60켤레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농한기 내내 온 가족이 달라붙어 만들어도 빠듯할 정도였습니다. 손이 느린 집은 봄이 오기도 전에 집신이 바닥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신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단순히 발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논밭에 나가지 못하고 장에 가지 못하고 이웃 마을에도 가지 못해요. 집신이 없다는 건 이동권 자체를 잃는 겁니다. 조선시대 백성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이었어요. 씨앗을 구하러 장터에 나가야 하고 약재를 캐러 산에 올라야 하고 품팔이를 하러 동네를 돌아야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관아까지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집신 한 켤레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집신 만들기는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솜씨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진짜 재산이었어요. 짚을 얼마나 촘촘히 엮느냐에 따라 신발의 수명이 달라지거든요. 대충 엮으면 이틀 만에 헐거워지고 정성껏 단단히 엮으면 일주일을 버팁니다. 이 차이가 한 해 동안 몇 켤레를 더 만들어야 하느냐를 결정했고 그게 곧 노동력의 차이였습니다. 집신 엮는 솜씨를 보면 그 집안의 살림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겨울철 사랑방에서 온 가족이 오순도순 집신을 만드는 그 장면, 언뜻 보면 평화롭고 정겨운 풍경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집신이 부족하면 봄에 밭을 못 갈고 여름에 장을 못 보고 가을에 추수도 힘들어져요. 가족의 1년치 이동권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집 한 줌을 꼬고 엮는 그 손길 하나하나의 내년 농사가, 아이들의 끼니가, 가족의 생존이 고스란히 달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상업이 발달하면서 집신을 시장에서 사게 됐을 때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상평통보 한 푼에서 2푼. 지금 돈으로 따지면 대략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입니다. 얼핏 들으면 엄청나게 저렴한 것 같죠. 1,000원짜리 신발이라니 요즘 편의점 슬리퍼보다도 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수명이었거든요. 집신의 수명은 길어야 3일에서 5일입니다. 험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면 이틀도 안 돼서 밑창이 뚫려요. 포장도로가 없던 시절, 돌멩이와 자갈이 깔린 산길을 하루 종일 걸으면 집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1,000원짜리 신발을 5일마다 새로 사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남에서 한양까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를 떠올려 보세요.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거리가 대략 900리, 요즘으로 치면 약 350km입니다. 하루에 50리에서 60리를 걸으면 보름, 그러니까 15일 정도가 걸려요. 그 15일 동안 집신을 얼마나 갈아 신어야 할까요? 최소 10켤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2켤레에서 15켤레까지 필요하기도 했어요. 10켤레면 돈으로 10푼에서 20푼. 이게 당시 쌀 수대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양반 가문이 자식 과거 한번 보내는데 신발값만으로 쌀 몇 회가 나간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반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갈 때는 짐을 들어줄 하인 한두 명이 따라붙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발값이 2배, 3배로 불어납니다. 숙식비의 신발값에 기타 여비까지 합치면 과거 한번 보러 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형편이 어려운 집안은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한양까지 보낼 여비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신값이 인생의 기회를 막아선 셈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더 팍팍했습니다. 품팔이를 하러 다니는 머슴이나 짐꾼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집신은 소모품 중에 소모품이었습니다. 벌어서 먹고 신발 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밑창이 어느 정도 달아도 억지로 계속 신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짚이 헐거워지면 끈을 다시 묶고 구멍이 나면 짚을 덧대어 떼우면서요. 새 집신을 사는 건 진짜 필요할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신 한 켤레의 가격이 1,00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수명이 짧다는 약점이 이 모든 저렴함을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싸게 샀는데 자꾸 새로 사야 하니까 결국 비싼 거예요. 한 달로 따지면 신발값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고 1년으로 계산하면 가난한 집안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신발이 만만치 않은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집신만 신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신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신발을 골라 신었어요. 지금 우리가 운동화, 구두, 슬리퍼, 장화를 상황에 맞게 신는 것처럼요. 조선에도 나름의 신발 라인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정교하게 생활을 설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집신 바로 위 등급, 미투리입니다. 미투리는 집신과 생김새는 비슷한데 재료가 다릅니다. 볏짚 대신 삼껍질이나 모시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삼껍질은 삼배옷의 그 삼, 대마 줄기에서 벗겨낸 섬유입니다. 이게 짚보다 훨씬 질기고 촘촘하게 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집신과 비교가 안 됩니다. 집신이 3일에서 5일이면 닳는다면 미투리는 잘 관리하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신을 수 있었어요. 가격은 집신보다 서너 배 비쌌지만 수명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중인 계층이나 형편이 조금 나은 평민들이 신었고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한테도 인기가 높았어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도 집신 대신 미투리를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래 걷는 길에서 신발을 자주 갈아 신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남막신입니다. 남막신은 나무로 만든 신발이에요. 남악신이라고도 하죠. 이건 용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비 오는 날 신는 신발이에요. 조선시대에는 포장도로가 없었으니 비가 조금만 와도 길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 진흙탕을 집신으로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짚이 물을 먹고 무거워지고 발은 흠뻑 젖고 신발은 진흙에 끌려 벗겨질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남막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나무 밑창이 두꺼워서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고 진흙이 발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의 장화 역할을 했던 거죠. 나무이다 보니 무겁고 딱딱해서 장거리 보행에는 맞지 않았지만 짧은 거리를 오가거나 비가 올 때만큼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무 굽 소리가 돌바닥에서 톡톡 울리는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익은 일상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이 신던 가죽신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정교하게 재단하고 꿰매서 만든 신발인데 제작 과정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어요. 갓을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듯이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도 따로 있었습니다. 화해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가죽신은 집신보다 50배에서 100배까지 비쌌습니다. 집신이 1,000원이라면 가죽신은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인 셈이에요. 당연히 아무나 신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 중에서도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어야 가죽신을 신을 수 있었고
고위 관리들은 관직에 따라 신발 모양과 색깔도 달랐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신에도 기술 체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볏짚만 쓰는 게 아니라 볏짚에 삼껍질을 일정 비율로 섞으면 내구성이 확 올라갑니다. 어느 지역 짚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품질이 달랐어요. 전라도 지역 집신이 유독 질기고 좋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지역 볏짚의 성질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엮는 방식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코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뒤축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 착용감과 수명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집신이 단순히 볏짚을 대충 엮은 물건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다듬어진 나름의 기술 집약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신발을 골라 신었던 조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집신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신을 처음 만들 때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신발 두 짝이에요. 그런데 며칠을 신고 나면 어떻게 되냐? 신는 사람의 발 모양대로 신발이 변합니다. 지피라는 재료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주인의 발볼 너비에 맞게 늘어나고 발가락이 닿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눌리고 발등의 굴곡을 따라 형태가 잡히는 거예요.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이 집신은 더 이상 아무 발에나 맞는 신발이 아닙니다. 세상에 딱 한 명, 이 사람의 발에만 완벽하게 맞는 신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운동화 브랜드들이 수십만 원짜리 맞춤형 신발을 팔면서 내세우는 기능이 뭔지 아세요? 발 모양에 맞게 형태가 변하는 커스텀 핏, 내 발에 최적화된 착용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집신이 이미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료가 천연 볏짚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원리는 완전히 같아요. 현대 스포츠 브랜드가 첨단 기술로 구현한 것을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자연 재료로 이미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도 쓰는 유명한 속담 하나가 탄생합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인데요. 이게 단순히 감성적인 비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집신의 특성에서 나온 말이에요. 며칠을 신으면 주인의 발 모양대로 변해버리는 집신은 다른 사람이 신으면 맞지 않아요. 발볼이 넓은 사람 발에 맞춰진 집신을 발볼이 좁은 사람이 신으면 헐렁하고 발등이 높은 사람 집신을 발등이 낮은 사람이 신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신을 빌려 신는 걸 꺼렸어요.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남의 발 모양에 맞춰진 신발을 억지로 신으면 오히려 발이 더 빨리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신과 주인의 관계는 단순히 신발과 신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맞춰지는 관계였어요. 집신이 발에 맞춰지는 동안 발도 집신에 적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뻣뻣하고 불편하던 신발이 주인의 걸음걸이와 발 모양을 기억하면서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집신이 낡아서 버려질 때쯤이면 새 집신을 신는 첫 며칠이 또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시작되죠. 조선 사람들은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집신이 주인의 발 모양을 기억한다는 게요. 요즘 신발은 아무리 비싸도 주인이 바뀌면 그냥 그 사람 발에 신기면 됩니다.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집신은 달랐어요. 며칠을 함께 걸으면 그 신발은 온전히 주인의 것이 됩니다. 다른 누구의 발에도 완벽하게 맞지 않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신발이 되는 거예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속담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신발을 신으면서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세상에 딱 맞는 짝은 반드시 있다는 거려. 자, 이번엔 신발이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옷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발을 보는 겁니다. 무엇을 신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줬어요. 집신을 신었느냐, 미투리를 신었느냐, 가죽신을 신었느냐. 이 한 가지만으로 상대방의 신분, 재산, 사회적 위치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신발이 명함이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집신은 평민과 천민의 신발이었습니다. 농부, 머슴, 짐꾼, 행상. 두 발로 걸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신발이었어요. 반면 양반이 신는 가죽신은 집신과 가격 차이가 50배에서 100배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집신과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가죽신의 차이예요. 단순히 재료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죽신을 신는다는 건 노동으로 발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가죽신을 신은 사람이었습니다. 양반들의 가죽신은 종류도 다양했어요. 관직에 따라 신발의 모양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고위 관리는 특정 색의 가죽신만 신을 수 있었고, 하급 관리는 또 다른 형태의 신발을 신어야 했어요. 심지어 여성용 가죽신인 당해와 운해는 꽃무늬와 구름무늬를 수놓아 만들었는데, 이건 신발이라기보다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이걸 만드는 화해장이라는 장인은 조정에서 직접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였어요. 왕실과 고위 양반 가문의 신발 수요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신분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돈을 번 상인 계층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평민이었지만 재산은 웬만한 양반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죽신을 사서 신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요. 반면 몰락한 양반들은 어떻게 됐냐? 가문의 체면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 가죽신을 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집신이나 미투리를 신으면서도 양반 행세를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에서 비단 옷을 차려입은 상인이 가죽신을 신고 걸어가고 그 옆에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친 몰락한 양반이 집신을 신고 걷는 장면이요. 신발만 보면 누가 더 높은 신분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조선 초기에 신발로 신분을 한눈에 알아보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신분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조선 사회 변화의 신호탄이 신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신발을 둘러싼 갈등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양반 입장에서는 상놈이 자기들과 같은 신발을 신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가죽신은 양반만 신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돈 많은 상인들이 이걸 버젓이 어기고 다니니까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이 가죽신을 신고 다니다가 양반한테 혼쭐이 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신발 한 켤레가 조선 사회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발끝에서 시작된 신분의 차이가 발끝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집신이 단순한 신발을 넘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집신은 가난한 백성들의 구휼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로 유명한 토정 이지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지함을 점술가로만 기억하시는데 실제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집신 짜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이지함이 아산 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딱히 기술도 없는 극빈층 백성들이 넘쳐났어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품팔이를 할 힘도 없는 사람들,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처럼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지함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내린 답이 집신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집신 만들기는 특별한 체력이 필요 없습니다. 앉아서 손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재료인 볏짚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기술을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며칠만 연습하면 누구든 기본적인 집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지암은 이 사람들에게 직접 집신 엮는 법을 가르치고 만든 집신을 장터에 내다 팔게 했어요. 집 한 줌으로 만든 신발이 밥 한 끼가 되고 그게 모이면 하루 생계가 됐습니다. 거창한 구호 사업이 아니었어요.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 하나를 가르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당시 조선의 구휼 방식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보통은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나눠주는 식이었어요. 당장 굶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지암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집신 만드는 기술을 익힌 사람은 볏짚이 있는 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립의 기반이 생긴 거죠. 조선시대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앞선 발상이었습니다. 집신은 그렇게 500년 조선 역사 내내 백성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농부의 발을 논밭으로 데려갔고, 선비의 발을 한양으로 데려갔고, 장사꾼의 발을 장터로 데려갔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계수단이 됐고, 손재주 없는 사람에게는 기술이 됐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이 됐습니다. 왕이 신는 비단 신발도 양반이 신는 가죽신도 아닌 볏짚 한 줌으로 만든 그 소박한 신발이 조선 500년을 발로 걸어 다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첨단 소재로 만든 운동화를 신고 발 모양을 3D 스캔해서 맞춤 제작한 깔창을 깔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볏짚으로 만든 그 신발이 신는 사람의 발에 맞춰 형태가 변하는 커스텀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서 다 다르면 흙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친환경 제품이었어요. 만드는데 특별한 도구도 공장도 필요 없었고 재료는 농사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이상적인 모델이 이미 조선시대 집신 안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선을 행하다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던 어몽도처럼 집신을 엮던 조선 백성들에게도 그런 담담한 삶의 철학이 있었을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볼품 없어도 괜찮다. 내 발을 땅에 붙이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요. 집신 한 켤레가 그냥 신발이 아니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